생산량 증대를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시장은 10년 후에 10배 성장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공통된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배당주 ETF도 이제 다양한 상품을 많이 책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정작 배당 투자자분들은 뭐 국장, 소위 국장보다도 미국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통적으로 이제 국내 배당주 투자는 배당 횟수라든지 시가 배당률 등에서 여러모로 미국의 좀 뭐 고배당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점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배당주 투자의 뭐 장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배당주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당을 준다는 건 먹고 살만 하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기업이 이제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건데요. 저는 1월 효과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중에 배당주가 제일 싼 때가 1월 달이다. 이제 12월이니까 곧 1월 오잖아요. 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뜻은 찬바람 불 때 배당주가 주가가 높이 오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좀 짧을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제일 저렴한 1월에 고배당주, 그러니까 고배당주를 1월에 사고 11월이나 12월에 매도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1년에 뭐 운이 좋으면 아니면 저점 매수해서 했다면 30-40% 이상 배당주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 연 10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작년에는 효성이 한 10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를 충분히 노려서 시가 배당률이 한 8% 이상,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죠. 가령 배당금을 500원 줬는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시가 배당률은 5%, 은행에서 5%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8% 이상인 시가 배당률 종목들을 투자해서 한 6% 정도에 매도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1년에 한 30% 정도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니까요. 다가오는 1월에 우리가 배당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월 달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랑 좀 비교해서 시가 배당률 8%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투자하고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좀 기다려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주 ETF도 이제 보시는, 사실 삼성전자도 이제 우선주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배당을 노리고요. 근데 찾다 보니까 EUB로 끝나는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EUB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를 극대화한 전략 같은데, 뭐 EUB만 모으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이제 장점이 배당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선주가 이제 그냥 뒤에 이름에 우가 붙는 경우도 있고 뭐 EUB, 뭐 사은무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우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996년 상법 개정 기준인데요. 96년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는 그냥 우자만 붙어요. 삼성전자 우 이런 것처럼. 근데 신형 우선주 96년 이후에 발행된 그런 우선주들은 B가 붙어요. 이게 본드의 약자인데요. 본드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준다는 의미에서 B자가 붙어서 우, B 이렇게 붙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기준도 좀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수가 50만 주 미만이면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주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형주 우선주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주 주가 흐름과 좀 비슷하면서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특별한 호재 이슈에 강하게 반등한다, 이런 측면을 좀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긴 한데요. 일단 우선주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우선주가 이제 퇴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9월까지 상장 주식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미만이면 퇴출될 수 있고요. 2022년 10월 이후에는 20만 주 또는 20억 원 미만이면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규모 우선주들은 그 퇴출 우려,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를 할 개연성들이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 희석 효과를 조금 우려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선주는 이제 어떤 호재 이슈 이런 거에 강한 반등, 오히려 과한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주식과 함께 우선주도 조금 편입해서 어떤 호재 이슈에 좀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 ETF는 저는 대형주 투자와 다르지 않다. 네. 우리나라에 우선주 ETF가 하나 있는데요. 대형주와 크게 구성 종목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맞습니다. 뭐 현대차 그리고 LG 화학 이런 우선주들을 주로 상위 세 종목으로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비중도 한 60%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우선주 세 가지의 주가 변동을 보면 2020년 이후 삼성전자나 이 LG 화학 같은 경우는 보통주 대비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현대차는 우선주가 더 상승폭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결국 평균에 수렴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투자하겠다라고 보시면 우선주 ETF도 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 우선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CJ4우와 아모레 G3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4나 3은 네 번째 발행하거나 세 번째 발행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전환우선주는 10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선주보다는 이 주가가 더 위에 있어요. 네. 근데 보통주보다는 밑에 있거든요. 네. 근데 10년 후면 결국 보통주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도 조금 더 받고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보통주로 10년 후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노업으로 전환 우선주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하니까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파이어 일명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시는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이런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서학개미를 위해서 뭐 인컴 투자, 배당 투자 팁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배당은 우리가 보통은 그 배당 수익 안정적인 인컴이 들어온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는데요. 여기에 서학개미들의 투자 방법에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도 일정 부분 좀 얻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꾸준한 이 지수 상승세를 그동안 거둬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주가의 어떤 수익률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떤 수익성 측면도 일정 부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렇게 급락장 시장이 한 번씩 크게 망가지면 이 수익률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폭이 좀 커지면 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아진 배당 수익률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철저하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주가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내려가거나 배당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네. 부분들인데 배당금이 올라가려면 실적 개선이 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컴 투자를 하는 자산들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일어나기보다는 결국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면서 강세장에서는 좀 현행 유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이원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국의 어떤 인컴 투자에 포커스를 두는 ETF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리츠를 추종하는 네. 그런 ETF나 아니면 미국의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ETF들인데요. 상대적으로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나 배당을 안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리츠나 아니면 고배당주 ETF들은 어떤 주가 상승세에 좀 포커스를 두고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 말고도 사실 주식 말고도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금, 은, 농산물까지도 ETF로 다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물 ETF, 원자재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물로 사실 ETF를 사시는 경우가 많던데요. 현물 ETF 말고
선물 ETF로 투자했을 때 주의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물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현물로 할 경우에는 보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보관 장소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선물에 대해서 이제 환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뒤에 H자가 붙고 안 붙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선물 ETF 특히 원유가 대표적인데요. 이 롤오버 비용을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롤오버라는 건 매달 이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 만기가 돌아오는 월물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만기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할 수는 없고 계속 만기를 이렇게 바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이라는 게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하는 먼저 선자에다 물건 물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건을 사지만 앞으로 6개월 후, 뭐 1년 후에 가격 변동에 포커스를 두고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배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유가 유가가 급락을 하면 앞으로 유가는 오를 거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유가가 3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배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월물을 계속 바꿔가게 되다 보면 계속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에 샀는데 7월에 사면 예를 들면 6월에 60달러에 샀는데 7월에는 70달러에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다 못 사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개를 샀는데 다음에는 0.8개를 사고 0.6개를 사고 이러다 보면 그 롤오버 비용으로 인해서 다 못 사게 되면서 그 유가는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만큼의 물건을 못 사다 보니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기노업으로 크게 유가가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유가가 이렇게 약간 횡보하면서 조금씩 오른다면 유가 오름폭보다 오히려 이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손실이 조금 더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만 예를 들면 원유 선물이 있는데 비해서 원유 생산 기업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거는 S&P 500 지수의 그 유가와 관련된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셰일 오일 등을 뭐 생산하거나 관련된 산업에 이 종사하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과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유가가 30달러 이후에 1년 이후 주가 변동성을 보면 원유 선물보다 원유 생산 기업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롤오버 비용 등이 감안을 하면 그 원유 생산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롤오버 비용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면 원유 선물이 아니라 원유 생산 기업으로 좀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저는 채권형 ETF는 ETF 투자로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채권의 수익률은 금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좋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수익성이 높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채권형들의 1년 수익률이 저축은행 금리보다 좀 낮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ETF는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 투자 포커스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다. 만약에 채권형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 혼합형. 그러니까 한 30%나 40%는 주식이나 뭐 원자재 이런 고배당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는 그런 채권 혼합형을 대안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형 ETF를 뭐 70% 담고 내가 채권형을 한 30% 갖고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완충하는 모든 걸 채권형 ETF로 담는 건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의 시작도 책을 보다 보면 초보 주린이일수록 이제 배당이나 ETF 이런 거에 50% 이상을 투자하라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특히 주린이 1, 2년 차 같은 경우는 ETF만 투자해서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차 뭐 고배당주라든지 실적 개선주라든지 아니면 ETF 중에서도 상위 10개 종목으로 이제 투자본을 넓혀가자는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주린이라면 결국 업종 ETF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고배당주라든지 실적 개선주 상위 ETF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상위 개별 종목 투자로 넘어가는 단계가 어느 순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ETF만 하다가 넘어가려는 단계에서는 뭐 어떤 실력과 어떤 투자의
그 자세가 필요한가요? 일단 이제 호재에 포커스를 둘 거냐, 악재에 포커스를 둘 거냐인데요. 그러니까 52주 최저가 종목들을 노려서 언젠간 상승할 거냐 이건데, 이 실력이 약간 부족한 분들은 악재에 좀 투자하는 건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악재는 더 큰 악재가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린이라면, 그리고 주식 투자에 좀 초보자라면 호재에 좀 집중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호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실적 개선이에요. 실적 개선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결국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나 고배당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이 실적 개선을 짧게 볼 거냐, 길게 볼 거냐의 차이인데요.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실적 개선을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사이클 산업들, 뭐 해운이라든지 이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또 실현기를 겪거든요.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짧게 실적을 뭐 1년이나 뭐 2년 정도 짧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화학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2020년 글로벌 국제유가가 $30 미칠 때 석유화학 관련 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유가가 $80 선에 이르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 주들이 이 기존의 실적 개선이라는 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피크 우려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꺾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화학주들이 다시 이제 상승폭을 일부 좀 회복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이클에 좀 집중해서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장기 성장 산업, 전기차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번에 텍사스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 메타버스와 전기차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 전기차,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장기 성장 산업은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기노업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 증가가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DB 하이텍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기 성장 산업은 한번 묻어두고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좀 꾸준하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10년 후, 5년 후에 큰 수익으로 다가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근간에는 결국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느는지,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악재 이슈는 없는지, 그래서 호재를 우리가 찾는 그런 연습,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호재,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야 먹을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많은 기업들만 좀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좀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잔치집에 가야 떡고물이라도 받아보는 것처럼 성장 산업에서 호재에 집중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린이 분들도 이제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실적 개선주를 또 보다 보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이거나 선반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종목의 성장성, 특히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 평가 기준으로 뭐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 개선주나 이런 장기 성장 산업을 투자하실 때 작가님께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생산 능력 확대. 생산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매출이 영업이익 증가로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6년이면 생산량을 8배 정도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추정 PER이 100배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한 6년 후에 생산량이 8배가 는다고 하면 그 추정 PER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산량 증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우리 저 송도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1, 2, 3 공장 규모를 합친 규모와 동일한
크기의 사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그 오바마 정부의 헬스케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는 싼 값에 그런 의약품이 필요하니까 결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생산량 확대와 이어지면서 어떤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실적 개선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산량 증대를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인데 장기적인 흐름.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차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두 가지 시장은 10년 후에 10배 성장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공통된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배씩 증가하니까 매출이 한 배씩 증가하다 보면 결국 실적 개선이 되고 장기적인 흐름은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보통 주가는 1년이나 2년의 매출을 선반영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기업들 메타버스라든지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의 PER로는 100배 이상이 되고 버블인 상황인데 이거를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버블은 계속 실적 발표와 함께 이 버블이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장기적인 실적 기준으로 시장을 기노업으로 좀 바라봐라.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적절하게 짧은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고요. 기노업으로 가져갈 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한 번씩 시장이 급나가는 서킷 브레이커 상황이 되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역발상 투자가 수익을 부르더라. 그래서 이런 성장 산업은 성장성을 꺾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공포심을 이기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이들이 이제 실적 개선되면서 장기 성장하는 섹터, 전기차라든지 메타버스의 섹터 ETF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 실력이 점차 쌓일수록 그 섹터 안에서도 또 이제 승자가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업종 ETF를 고르더라도 그 업종 ETF에서 상위 10개 종목 아니면 또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이제 결국 개별 종목으로 넘어갈 타이밍도 언제는 올 것 같은데 이때 넘어갈 때 자금 배분이라든지 뭐 분할 매매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일단 실력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잃기만 했다. 그리고 나는 좀 조바심이 많고 불안감이 크다 하면 ETF나 배당주의 비중을 점차 올려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ETF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기업을 부르는 안목이 있다 그러면 상위 10개 종목 중에 뭐 상대적으로 뭐 실적 개선이 되거나 덜 오른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원화된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이 한번 크게 망가졌을 때 이 레버리지 ETF를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 ETF는 그 뒤에 한 10배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 그 레버리지 ETF 업종 레버리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IT 레버리지와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IT 레버리지도 한 4-5배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에너지 화학도 한 10배 정도 했기 때문에 개별 어떤 상승세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런 시장이 한번 크게 꺾였을 때 업종 레버리지 우리가 S&P 지수를 추정하는 S&P 500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크게 꺾였을 때는 레버리지 투자, 사실 레버리지는 데일리로 2배의 변동폭을 보이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이 완만한 상승세에서는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크게 망가졌을 때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급락을 한번 잘 활용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나 뭐 그런 투자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이제 정말 성장하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같이 투자자로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끝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항상 책 말미에 이제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 하는 이제 그 드림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런 삶을 한번 다 추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이언트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빅스 지수를 뒤집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스 지수라고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한 번씩 급락했을 때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전날에 빅스 지수가 27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빅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투자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시장이 공포감이 극대화된다는 건 다들 이렇게 주식을 파는데요. 네. 우리에게는 오히려 미리 이렇게 눈여겨본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빅스 지수를 항상 이 공포감에 빅스 지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빅스 지수가 30이 넘었을 때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 통계적으로 빅스 지수가 30이 넘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빅스 지수가 공포감에 극대화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남과 다르게 행동하라라는 네.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손절매할 게 아니고 저점 매수 관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가 좋아야 되고 우량 기업 중심으로, 그게 아니면 어렵다면 배당주나 ETF로 해서 우리가 이 망가졌을 때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성장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갖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미래의 장기 성장에 대해서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 잘 들어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이렇게 단타 매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한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면서 나는 팔지 않겠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성장 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좀 길러졌으면,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급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꾸준하게 증여 측면에서 저는 네. 이런 성장 산업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묻어두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산업을 다룬 ETF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성장 산업의 그런 과실들을, 특히 ETF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잖아요. 네. 그 상장 폐지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부하라. 공부하자. 네, 사당오라. 예. 우리가 고3처럼 공부하라. 공부하다 보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어떤 위기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남들과 다른 그 투자 판단 하나가 은퇴를 되게 빨리 하고 노후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공부가 어렵다라면 호재 이슈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잘 되는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공부가 싫다 나는, 그리고 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나 ETF의 비중을 높여서 좀 이 묻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도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사소한 건데요. 네. 우리가 재테크나 노후 준비나 주식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심이 없으면 이 결말이 다르거든요. 시작은 지금 똑같아요. 너도 똑같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탈출해서 나도 뛰어난 주식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당오라. 네, 사당오락 외치면서 고맙다, 뭐 사당오락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면 그럴까요?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하실까요? 고맙다, 사당오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자이언트 TV 안덕승 기자였습니다. 네.